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 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최근에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계기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게 됐죠. 아니, 얼굴만 봐도 좋아야 할 신혼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제 사연을 잘 들어주세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될 줄이야 저도 알았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직업도 없었죠. 음식점 같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배달도 해봤지만 돈은 잘 모이지 않더군요. 무작정 성공하고 싶었던 철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참 몸을 함부로 썼죠. 몸으로 하는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막노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거기서 갈고 닦은 기술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길이 보였고 지금의 철거 업체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엄청 고됐습니다. 더군다나 남들이 보기엔 아주 하찮은 일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꺼리는 일이죠.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돈줄이니까요.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려고 늘 노력하면서 말이죠.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스스로 떳떳하면 되고 열심히 노동해서 번 돈으로 보란듯이 성공하면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제가 운영하는 곳은 작은 업체이다 보니 소규모로 진행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맡아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큰 업체와 같이 동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소규모 재건축 쪽으로만 전담을 하고 있죠. 하지만 철거업 쪽에서 계속 있다 보니 결혼할 여자를 만나기가 어렵더군요. 그래도 저는 나름 얼굴이 반반해서 연애는 많이 했습니다. 밝히긴 그렇지만 나쁜 여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돈을 떼이기도 했었고 차이기도 했었죠. 바람핀 여자한테 되려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성깔이 셌죠. 그러다 보니 결혼은 그래도 좀 조신한 여자랑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는 그래도 저보다 더 차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물론 그런 여자는 주변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아니 간혹 있었는데 그쪽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됐죠. 역지사지랄까요? 그쪽 집안에서도 저보다 더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남자와 결혼시키고 싶었을 테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도 좀 함부로 하시더군요. 저 그 여자의 부모님한테 어떤 소리까지 들은 줄 아십니까? 무식해서 몸 팔고 사는 남자랑 결혼하냐고, 저런 남자가 가정이나 돌보고 살겠냐고. 아니,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 그 여자분한테 잘못한 거 하나 없었고, 평소에도 말을 예쁘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제가 철거업을 한다는 이유로 저를 마치 조폭을 보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철거업은 그런 사람들하고 다 연관돼 있다면서요. 잘못된 편견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예비 장인어른과의 만남 이후 그 여자와는 가차없이 헤어졌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기 때문이죠. 한동안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일만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컸지만 덕분에 회사는 무럭무럭 커갔죠. 이게 웃어야 할 일인지 말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다 29살에 만난 게 지금의 부인입니다. 사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철거업체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하던 이상형의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정다감하지도 않았고 조신한 편은 더더욱 아니니까요. 제 아내는 사채업에서도 일을 했었을 정도로 성격이 드센 편입니다. 아니 드센 게 아니라 깡다구라고 해두죠. 어린 나이에 험한 사업장에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민들을 등쳐먹는 그 사채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버텼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빨이 몇 개씩 빠졌다고 하더군요. 그때 못 볼 걸 많이 봤다더군요. 하지만 이게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다른 면인 성실함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존경했죠. 늘 한결같이 그 경리직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했던 3년 동안 지각이나 조퇴와 같은 게 거의 없었고 사장인 저보다 더 사장스럽게 회사 내부의 사정과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바람이 심할 때 눈이 심하게 와서 도로가 결빙되었을 때에도 출근하더군요. 저도 그날은 회사를 안 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는 감정보다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감정이 먼저 들었달까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아내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못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한 곳이 하필 사채업이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폭 같은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수많은 조롱과 희롱 사이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업체들에서 버틴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웬만한 조폭이나 조폭스러운 사람들, 감정 기복이 심해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암튼 저희 아내 좀 깡다구 있고 성실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입니다. 친정 식구가 없다고 늘 말하고 다니는데 있어도 연락을 안 한달까요? 저한테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살 정도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유년 시절의 얘기도 거의 안 해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컸어? 라고 물으면 몰라 라고 말하고 넘어가 버리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의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사는 1인이니까요. 저는 참 지긋지긋한 가정폭력 속에서 자랐는데 지금도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잘 기억도 안 나더군요. 아마도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할 것만 같았던 아내도 임신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열어지는 것 같더군요. 아내에겐 친언니보다도 더 각별하게 엄마보다도 가깝게 지내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에는 친정언니처럼 혼수까지 도와주시더군요. 사채업체에 다녔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험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 전우애 같은 게 생겼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언니는 아내의 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랄까요? 아내가 고민할 때 그 언니는 야간에 다닐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교를 추천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언니도 대학을 다니다가 말았다더군요. 몸이 좀 아프다 보니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생긴 것도 엄청 말랐습니다.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병약해서 늘 골골했죠. 그러니 어쩌면 둘이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등골이 서늘해졌었던 그 일을 겪은 건 결혼하고 2년 뒤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멀쩡한 가정, 적어도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비록 저는 막노동을 하고 있지만 아이만큼은 험한 말이나 욕을 들으면서 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아주 소박한 꿈이었죠. 그래도 당장 아내가 사무실을 비우면 불편해질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쉬라는 말이 쉽게 안 나왔죠. 결국 미루다 출산을 2달 정도 앞두었을 때에야 아내를 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살이 많이 쪘고 그래서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라도 일을 쉬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태교에도 전념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아이를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자기야, 태어날 우리 아기한테는 공부도 많이 시키고 호강시켜줘야 하지 않겠어? 아니다, 다른 건 안 바래. 그래, 성격. 우리보다 고상하고 차분한 성격이면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클래식 많이 듣고 말도 천천히 하는 연습 좀 해. 알았지?
저는 우스갯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달라지기 위해 노력했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어찌됐든 아내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뒤 아주 사소한 일들도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탕비실 청소도 안 해서 돼지우리처럼 됐을까요? 격리 업무는 사실상 올스톱이었고 그로 인한 리스크는 저희가 안고 가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시내의 작은 건물을 재건축하는데 철거업체로 일을 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지은 지 15년쯤 밖에 안 됐는데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허물어서 다시 짓는다고 하시더군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건물을 짓고 싶어 하셨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건물을 허물든 말든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죠. 저는 집중해서 철거할 건물의 지적도와 설계도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충분히 저희 업체에서 철거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섰죠. 그래서 현장 점검도 나갔습니다. 건물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철거 전에 점검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모든 일에도 사고가 생길 수 있지만 유독 철거할 때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방향도 다시 동선을 짜야 했고 폭발을 할 때에는 어떤 지점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뒤탈이 없었죠. 아무리 바빠도 그건 사장인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주변의 민원도 챙겨야 했고 분진 발생도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것도 오로지 제 몫이었죠. 그런데 15년밖에 안 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작은 평수의 소형 아파트인데 20가구 중 못해도 3가구에서 5가구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여기도 잡음이 많은 곳인가 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형 재개발 현장에서만 잡음이 있는 게 아니었죠. 이런 작은 건물에도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게 더 힘들어지죠. 아파트 주변 곳곳에 작은 현수막들도 붙여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갑질하는 건물주를 몰아내자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개는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 적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변태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임산부만 쫓아다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보고 있으려니 건물주의 그런 성적 취향을 입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건물주에 대한 악담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버린 건물주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 아내가 없으니 빈자리가 너무 컸죠. 여보, 거기 아무래도 좀 더 나중에 철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입주민들을 억지로 나가게 할 순 없으니까 그게 우리 업무도 아니고. 그래요? 그 작은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니. 어느 아파트예요? 제가 잘 모르는 곳이에요? 아내는 최근 말을 아주 예쁘게 하려고 일부러 저에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태교를 위해서였지만 저도 말을 예쁘게 하는 아내가 더 귀엽다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느 순간 서로 존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동쪽에 작은 평수 아파트 있잖아. 당신 친한 지희 씨도 그쪽 지역에 산다고 하지 않았나? 어머, 그럼 그 아파트에 지희 언니가 살고 있다는 건데 요즘 출산에만 신경 쓰다 보니 언니랑 잘 얘기를 못 했거든요. 언니가 결혼이나 출산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결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결혼이나 아이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미안해서. 아니, 뭐가 미안해.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아닌가? 몸이 아파서 못 하는 건가? 암튼 거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 저는 그날 그 소형 아파트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당장 아내가 2달 후면 출산인지라
얼른 끝내서 산후조리도 도와줘야 했죠. 그리고 분유며 기저귀를 사려면 돈도 필요했으니까요. 만삭인 아내의 배를 보면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아파트 주변을 점검 나갔을 때 봤던 현수막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임산부만 노린다는 그 변태적인 문구들이 말이죠. 저희 아내는 절대 그럴 리 없지만 남자가 아무리 돈을 가져와도 그렇지. 곧 엄마가 될 임산부들이 남자의 성적 놀이개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더군요. 임산부들은 침대에 누워서도 제대로 숨쉬기 어려워할 때가 많은데 변태적인 행위를 한다는 게 사람들의 상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건 절대 불가능했죠. 그러고 보면 억울한 세입자들이 개소문을 퍼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은 더 그 주변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물론 그 건물주와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분 참 성격이 셌습니다. 저희는 입주민분들이 전부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1호 라인부터 조금씩 철거하세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3호 라인인데 옆에서 철거되는 거 보면 섬뜩해서라도 제발로 나가지 않겠어요? 이런 일 뭐 하루 이틀 합니까? 우린 시간이 곧 재산이라고요.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 네?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철거하라고요? 아니 그건 불가능하죠. 큰 건물도 아닌데 한쪽을 철거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도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도 있던데 다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아유 안 다쳐요. 쫄보예요? 그렇게 안 생겼던데 마음이 약하신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요? 아 그럼 우리가 기존에 계약했던 것보다 금액 2배로 올려줄게요. 그럼 돼요? 내일 당장이라도 그 돈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뭐. 어때요? 네? 2배요? 그럼 일단 방법은 알아보겠습니다. 거봐요. 사람들이 돈만 주면 뭐든 방법을 알아내서 오더라고요. 참, 그 돈으로 깡패들 좀 불러보든가. 아, 철거 하나 하기 힘드네요. 저는 그 건물주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뭐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꼴보기 싫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젠틀해 보였는데 말투에서 싼 티가 났습니다. 그러니 입주민이고 뭐고 없다는 시기였고 돈을 더 줄 테니 깡패라도 불러서 다 내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른 이 건물에 대한 철거 계획을 실행해야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라는 게 있었기에 그마저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때를 떠올리려니 치가 떨릴 정도네요. 저는 그날도 철거해야 할 주변을 터덜터덜 걸어 다녔습니다. 걷다 보면 무슨 좋은 방법이 생각날 것 같았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15년 된 가로수들 사이로 아파트 3호 라인의 1층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호실에 비해서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1호 라인부터 철거를 한다면 3호 라인의 1층도 분명 피해를 입게 될 것이었기에 조금 더 자세히 집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다 벗고 다니는 남자의 실루엣이 얼핏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건물주였던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왜 저기 있는 걸까? 저는 숨을 죽이고 몰래 숨어서 그 안을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철거를 하라고 해놓고 그 건물 안에 있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됐죠. 게다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지 샤워 가운을 입고 음흉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짓는 그런 표정처럼 말이죠. 샤워 가운과 음흉한 얼굴이라 게다가 철거를 앞둔 건물 안에서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건물주가 뭐 하는 걸까요? 그러다 문득 그 건물 주변 곳곳에 붙여져 있던 현수막들이 생각났습니다. 변태적인 인간이라든가 임산부만 노린다든가 하는 그런 문구들이 말이죠.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왜 샤워 가운을 걸치고 있는 건지 심장이 다 벌렁벌렁하더군요. 그렇게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습니다. 배가 뚱뚱해 보였는데 윗옷을 벗고 있었고 그래서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뭐지? 정말 임산부만 노리는 변태인가? 싶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기절할 뻔했죠.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던 것입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있는 힘껏 그 창문을 손과 발로 차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정말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 아내가 왜 거기 있는 걸까요? 임산부에 대한 성적 취향에 그 건물주 앞에서 왜 옷도 벗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 어쩌면 아내와 예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을까요? 저는 그 짧은 순간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고래고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아내와 건물주가 저를 알아차리더군요. 제 얼굴을 확인한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얼른 윗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1층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혹시 몸을 파는 걸까요? 그동안 내게 보여줬던 조신하려고 노력했던 이미지는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앞에서는 조폭도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깡다구도 있고 의리도 있었는데 뒤에서는 건물주와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 저렇게 몸을 벗어제끼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미래와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삶도 철거를 해서 싹 다 재건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역시나 현관 앞에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만삭인 상태여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내가 생각한 끔찍한 상상 속 일을 저지른 걸까요? 제발 그것만은 아니길 바랐는데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내의 팔을 붙잡고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서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주가 소파 위에 앉아서 웃고 있더군요. 순간 꼭지가 돌았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그 건물주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 몸을 붙잡고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더군요.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자기가 다 해명하겠다고, 제발 저 사람하고 엮이지 말자고. 저는 아내의 입에서 오해라는 단어를 듣고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발 제가 오해하고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세게 닫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니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만삭의 몸으로 무슨 짓인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퇴근을 하라고 한 거지.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라고 회사를 쉬게 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게 해주는 얘기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만 거야. 미안해 정말. 이렇게 빌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실대로 똑똑히 말해. 왜 그 변태 녀석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있어?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지희 언니 사는 아파트잖아. 기억 안 나? 근데 여기 갑자기 바뀐 건물주 때문에 언니가 너무 힘들어했어. 여기 사람들 다 돈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전 주인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지 이분들의 사정도 다 봐주셨었나 봐. 그래서 그동안 안심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 아니, 나갈 시간도 안 주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갑질을 하니까. 그래서 나랑 언니가 작전을 짠 거야. 뭐? 도대체 알아듣게 얘기해. 저 건물주 갑질 때문에 왜 옷을 벗는데? 그게 지금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해? 여보는 이해가 안 되겠지. 저 건물주가 얼마나 상상 이상의 짓을 하냐면 봐봐, 남의 집에 보란듯이 들어와서는 샤워하고 샤워 가운까지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잖아. 그러니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래도 집을 안 나가냐고 저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라니까.
어떨 땐 옷도 벗는데 완전 개 악질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개처럼 굴면 우리도 개처럼 굴자 싶어서 나도 가슴 까고 그렇게 시위한 거라고. 정말 그것뿐이야. 처음에는 임산부인 나를 보더니 조금 놀라는 것 같더니 내가 가슴을 딱 까니까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있지. 근데 하필 그때 당신이 그걸 본 거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잘못해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짓을 벌여. 그 계약질 같은 사람한테 가슴을 까고 보여주면 그 사람이 어휴 무서워 하고 도망이라도 갈 줄 알았어. 아니, 거실에 CCTV 다 설치했고 안방에 지희 언니도 숨어 있단 말이야.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그날의 상황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그 언니가 피해를 본다고 자신의 가슴을 까다니.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사채업자들이 찾아가면 여자들이 그렇게 가슴 까고 겁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들었다더군요. 뭐 그분들은 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심정일 테니까 물불 가릴 게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몸쓸 작전을 벌인 것일 테고요. 하지만 이대로 이 일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 뱃속의 아이는 당신만의 아이가 아니야. 억울한 게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왜 이런 방법을 써? 그러니까 다음부턴 절대 이렇게 막 나가는 짓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여보. 정말 미안해. 이제 정말 하나이의 엄마로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날 이후 저는 도저히 그 건물 철거는 맡아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2배나 올려준다고 했고, 하물며 이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도 어마어마했지만 아내와 아내의 지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고민 끝에 그 사업을 취소하였죠. 그런데 저희 때문에 소문이 안 좋게 났는지 그 건물을 철거해주겠다고 나서는 업체들도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이래저래 난감해졌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건물주에게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건물 안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든 내보낼 테니 철거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아내의 지인인 지희 언니에게서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입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런 계약 파기로 인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진심 어린 사과가 전부였죠.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웠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후 저희 집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아이를 출산한 것이죠. 손에 넣으면 부서질 것 같은 아이를 안고 있으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막 울렁대기도 하고 실감도 안 났죠. 사실 출산 전에는 아내가 다시 금방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단순했죠. 하지만 이후 저는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왜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주는지 알겠더군요. 신생아를 키우느라 엄마는 진이 빠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의 아내에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지희 언니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친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던 아내는 지희 언니를 더 의지하게 됐죠. 역시 언니도 갑자기 그 건물에서 나가게 되면서 당장 지내야 할 곳을 구해야 했던 터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아내를 보살펴주게 되셨죠. 요리도 어찌나 잘하시는지 출산 후 산후조리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지희 씨를 처형처럼 따르고 있죠. 아이는 다행히 저희보다 순둥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딸바보 아빠인 제 기준에서 말입니다.